넷플릭스의 단점 중에 하나는 제작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리지널을.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저절로 굴러가는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대형 스튜디오나 통신사들이 넷플릭스에 종속되기 싫어서요. 그런 게 싫어가지고 모여서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거거든요. 저 합병을 KT의 항복선언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더 이상 끼어 팔기로는 이제 한계를 맞이했고 강매 아니고는 거의 자발적 가입자가 거의 의미 있는 가입자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한 몇 년은 고생할 것 같아요. 평정은 이제 물 건너 갔다고 봐야죠. 사회자님처럼 체리피커들이 늘어날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타임 조홍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9,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대 티빙 4대4 OTT 대전이라고 일단 저희가 커뮤니티에 공고가 올라갔었고요. 그 OTT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안 좋은 뉴스가 진짜 많이 나왔었잖아요. 주가도 엄청나게 폭락하고 했었는데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덜 나쁜데? 약간 뭐 이런 반응들이 나와서 지금 한 달 기준으로는 주가가 조금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티빙이 시즌이랑 합병을 했습니다. 이게 저도 그냥 넘길라 그랬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볼수록 별일 아닌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또 하나는 원래 OTT 쪽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플레이어까지는 아니었는데 쿠팡 플레이가 또 토트넘을 초대해서 거의 뭐 대박이 났잖아요. 실질적으로 구독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 경기를 합쳐서 누적 시청자가 뭐 300만 명인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OTT 쪽에 이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오늘 OTT 쪽으로 이슈를 잡아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충분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첫 질문을 좀 드리면은 제가 좀 전에 아까 언급했듯이 넷플릭스가 주가가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주제를 정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을 때만 해도 한 달 기준으로는 한 25% 회복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 또 한 일주일 사이에 좀 떨어져 갖고 지금 한 달 기준으로는 한 15% 정도 회복한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의 반등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넷플릭스가 실적이 좀 좋았던 건가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번에 이제 핵심은 가입자 수 추이가 제일 중요한데 넷플릭스가 그 1분기 실적 발표하고선 엄청나게 주가가 빠진 이유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줄었다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20만 명이 줄어서 정말 넷플릭스는 언제나 성장할 것 같았는데 처음으로 역성장한 사례가 나타났고 심지어 거기다가 2분기에는 200만 명이 줄 거예요라고 또 가이던스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주식이 폭락했는데 근데 막상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보니까 200만 명까지는 안 줄었고 98만 명, 거의 1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절반 정도만 줄어든 꽤 선방한 이렇게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때 실망하고 빠졌던 주주 일부 중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저는 좀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다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결점이 있으면 사실 더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넷플릭스의 주가가 떨어질 때 이제 같이 구독자 수가 떨어져가지고 확 떨어진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좀 장점이라든지 그런 좀 포텐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왜냐면 이제 부동의 1위 업체이고 그리고 2, 3위 업체하고 굉장히 이제 격차가 여전히 크거든요. 그래서 뭐 2, 3위 업체를 흔히 말해 이제 디즈니와 이제 훌루 얘기하는데 이제 둘이 합쳐도 사실 2억 명이 안 돼요. 근데 넷플릭스는 사실 2억 명을 훌쩍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독자 수가.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넷플릭스가 그때 이제 너무 많이 좀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넷플릭스도 이제 계속 투자자들이 약간 의구심을 던지는 게 시장이 포화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북미 시장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북미 시장에서 130만 명이 빠졌대요. 이번 분기에.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아시아나 이런 데서 좀 채워주고 뭐 유럽에서 좀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98만 명이 나온 건데 제일 중요한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빠져가고 있고 북미 시장에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가 거의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제 더 확장할 시장이 거의 없는 거죠. 이번에 주가가 좀 오른 이유는 3분기에는 다시 100만 명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가이던스가 나왔거든요. 뭐 그 예상대로 된다면 이제 한번 빠진 시청자가 다시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 낙관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OTT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TV를 안 볼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전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넷플릭스가 가진 강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른 OTT들은 이제 자회사 대형 스튜디오가 만든 그런 이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걸로 이제 강점을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외부 콘텐츠 소싱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내부 콘텐츠 소싱도 굉장히 잘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프 베조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프 베조스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 엄청 터졌을 때 딱 한마디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 진짜 넷플릭스 대단하다. 왜냐면 얘네들은 글로벌 단위로 이제 수요망과 공급망을 동시에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이게 전 진짜 큰 것 같아요. 왜냐면 티빙이라든지 여기서 뭐 당연히 티빙도 대단하지만 콘텐츠가 나와봤자 사실은 만드는 사람도 한국이고 보는 사람도 한국인데, 좀 넷플릭스는 다르거든요. 만드는 사람도 글로벌, 보는 사람도 글로벌이라 가지고 저는 만약에 배팅을 한다면 저는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지금 6월 달에 이게 모바일 인덱스인가요? 여기서 발표한 그 MAU 활성 이용자 수인데, 넷플릭스가 1117만 명, 티빙이랑 시즌은 이게 물리적으로 합친 거라서 이제 정확한 수치라고 좀 보기는 힘든데, 네. 합병한다고 했으니까 각각의 이용자를 합쳤을 때 이제 2위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558만 명, 그리고 웨이브가 423만 명, 쿠팡 플레이는 저건 아마 이게 쿠팡 전체 가입자 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네, 쿠팡 플레이 373만 명. 디즈니 플러스가 여러분들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3사보다 낮아요. 네, 디즈니 플러스가 오히려 적고 왓챠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 그 지금 국내 3사가 생각보다 꽤 높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단순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이 넷플릭스 지위가 좀 흔들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넷플릭스 지위는 굳건하고요. 넷플릭스는 혼자 굳건하고 네. 나머지들 플레이가 따로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넷플릭스가 지금 아까 처음에 우리 모두에서 가입자가 줄고 있다고 했는데, 북미가 130만 명씩 줄어드는 거고 아시아는 엄청 성장하고 있거든요, 계속. 근데 그 아시아의 성장을 주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성장세에 있고, 이제 우리도 뭐 1,000만 명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급성장 속도는 이제 못 갈 테지만 여전히 그 완만한 성장세는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유금지 이런 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다. 그러면은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이제 넷플릭스 정말 볼 거 없어 병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하도 이제 구독자들이 왜 이렇게 볼 거 없어 이런 다들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보더라고요. 해서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제 느끼죠. 와, 진짜 넷플릭스가 진짜 좋았던 거구나. 그러니까 콘텐츠 업로드 자체가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뭐 넷플릭스는 뭐 앞으로도 이제 좀 가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비트코인 같아요. 이제 넷플릭스가 비트코인이고 넷플릭스가요? 나머지는 좀 약간 알트코인 같은 그런 어. 느낌이라 가지고 네. 저는 일종의 OTT계 기축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 싸움이 아니고 이제 오리지널 싸움이 됐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계속 재미없는 것만 나오면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뭐 계속 오리지널이 뭐 기묘한 이야기, 뭐 오징어 게임 이런 빅 아이템이 나와서 이제 지금 이 성장세는 계속되는데,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이 모델이, 이 오리지널에 의존하는 모델이 어느 순간 이게 히트작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입자 쭉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도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모든 약점을 사실 모든 OTT가 사실 갖고 있긴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이걸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차피 이제 대박 콘텐츠가 나오면 그게 이제 우르르르 이제 구독자를 이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상 이제 이걸 늘 이제 홈런을 칠 수는 없는데 계속 안타를 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구독자 수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기묘한 이야기 쪼개서 내놓고 그래서 전 지금으로선 넷플릭스가 가장 안타를 일정하게 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예. 아까 말씀해주신 거 듣고 급 생각이 나는 게, 한국도 이제 1,000만 명이 넘었으니 꽤 찬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북미가 이미 꽉 찬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치사하게 나가지 않으면은 사람 수를 늘리기 힘든데, 네. 그러면 어차피 글로벌 플레이어니까 아까 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급과 수요를 다 잡고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인도 쪽에 이용자를 높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 떴을 때 넷플릭스에 신났던 것처럼 네. 인도의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은 인도 사람들이 또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바통을 그 신흥국들이 잘 받아서 재밌는 콘텐츠들이 계속 내놔야 이게 계속 워킹할 수 있겠군요. 뭔가 그렇죠. 이 구조가. 그래서 넷플릭스의 단점 중에 하나는 계속 제작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리지널을.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저절로 굴러가는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만들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좀 아는 주변 PD라든지 그런 분들 만나면 감 떨어졌다. 넷플릭스가 좀 재미가 없다. 네. 제작비 한계가 있다. 얘네들이 이제 그 대형 헐리우드 스튜디오처럼 막 몇천억 막 이렇게는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최근에 나온 작품도 2천억 정도 썼는데 이게 최대였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그 다람쥐 쳇바퀴에 좀 갇혔다 뭐 이렇게도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면에서 조금 의외인 게 아까도 저희가 그 활성 이용자 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한번 다음 그래픽 한번 봐주실래요? 그 디즈니 플러스가 생각보다 그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또 이 디즈니 플러스 쪽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그래도 뭐 주간 순 이용자 수 추이는 꽤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뭐 5월달에 비해서 6월달에 올라가긴 했는데 이건 뭐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닥터 스트레인지 2 같은 경우는 굉장한 기대작이었잖아요. 네. 물론 영화관에서 많이 보시긴 했겠지만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었는데도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갔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닥터 스트레인지 2뿐만 아니라 뭐 미즈 마블도 새로 나왔고 지속적으로 좋은 콘텐츠가 나온다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점유율이 높지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디즈니 플러스는 확실히 좀 부진한 게 맞는 건가요? 부진하죠.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오리지널이 약한 힘 그 이유인데 그 마블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디즈니는. 그렇죠. 근데 엔드게임 이후로 나온 그 마블의 작품들이 다 시원찮잖아요. 사실 스파이더맨 그거 하나 빼고 네. 나머지 다 별로였단 말이에요. 그만 흥행도 안 못했죠. 좋았고 네. 평가도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제 구독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대박 콘텐츠를 내줘야 돼요. 사실 모든 이용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체리피커 성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보다가도 별로면 난 다른 걸로 갈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놓기 위해서는 가지마. 우리는 계속해서 최고의 콘텐츠만 보여줄게라는 그 공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대박이냐 소박 그 중박이냐 그 이슈가 좀 있고 근데 이제 디즈니는 상대적으로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대박 콘텐츠는 만들죠.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는 못 만드는 것 같아요. 비용 이슈도 있고 그래서 좀 둘이 좀 약간 그런 딜레마에 갇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티빙이랑 시즌 합병 뉴스가 나왔을 때요 안 봤어요. 아 뭐 합쳤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면 해볼수록 생각보다 이게 지켜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은 게 이게 조금 뭐 그래픽이 복잡할 수는 있겠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티빙은 과거에 이제 CJ E&M이 57% 갖고 있었던 이제 그 서비스 회사고요. 그다음에 시즌 같은 경우는 KT 스튜디오 지니가 100% 갖고 있었던 이제 OTT 서비스죠. 근데 뭐 시즌 같은 경우는 뭐 KT 가입자가 아니고서는 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티빙이랑 합작을 하면서 합병 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합병을 발표하기 4개월 전에 이미 3월 달에 발표를 한 게 CJ E&M이 MOU를 맺고 KT 스튜디오 지니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요걸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티빙과 시즌이 합병을 하면서 그 발표했던 거를 집행을 이번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혈맹 관계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티빙이 이제 새로운 티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주주들을 좀 보시면요. 1대 주주가 CJ E&M, 뭐 당연히 지금 TV 파워가 엄청나게 있는 회사고요. 두 번째가 스튜디오 룰루랄라더라고요. 이게 JTBC.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번에 이제 KT 스튜디오 지니가 합류하게 되는 거고 요게 공동 3대 주주인 뭐 JC 파트너스는 투자사지만 요 5대 주주에 또 네이버가 있어요. 네이버가 또 투자를 했더라고요. 보면 CJ E&M, JTBC, KT가 이거 스튜디오 지니가 뭐 대단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우영우를 또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또 나름
지금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서 지금 제가 예전에 이제 넷플릭스랑 막 디즈니 플러스가 싸울 때 우리나라에서 티빙 웨이브 막 이런 게 나오고 대항하겠다 막 기사에 나오잖아요. 뭐 이게 나름 파괴력이 있는 회사들이 지금 같이 힘을 합쳐갖고 넷플릭스에 대항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뭐 우영우 같은 또 좋은 작품도 나오고 있고 얘네들이 힘을 합치면 적어도 국내에서는 싸워볼 만한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해외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있어요. 사실은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죠. 한번 왜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결속을 하는 걸까라고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장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넷플릭스를 막기 위해서 혹은 정말 OTT 비즈니스를 열심히 잘 하고 싶어서. 근데 과연 그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진실은 사실은 대형 스튜디오나 통신사들이 넷플릭스에 종속되기 싫어서예요. 사실은. 왜냐면 종속돼 버리면 그때부터 신나게 이렇게 이제 제작비라든지 이런 걸 속된 말로 깔 테니까 그런 게 싫어가지고 사실은 모여서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거거든요. 대형 스튜디오나 대형 통신사로서는 이 플랫폼을 내주면 정말 종속이 될 수가 있으니까 CJ로서는 납품을 했는데 이게 가격이 후려칠 수가 있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제 IPTV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다 넷플릭스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액션 자체가 굉장히 이제 방어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한계 속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각자 싸우는 것보단 그래도 힘을 합치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방어하기에는 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핵심은 방어인 거예요. 공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은 걸 시사한다. 그래서 앞으로 좀 뷰라든지 뉴스가 나올 때 방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들이 넷플릭스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냐? 뭐 마음으로 그러고 싶겠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구조상으로도 불가능하고 좀 그런 건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이 딜에 좀 어느 정도 이제 내포된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합병을 KT 항복 선언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통신사 뭐 주요 통신사 이동 통신사하면 KT, SKT가 있잖아요. SKT는 이미 웨이브하고 손을 잡고 웨이브가 사실 SKT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죠. KT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해보겠다고 시즌을 했는데 사실 요금제 끼업하는 강매 아니고는 거의 자발적 가입자가 거의 의미 있는 가입자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끼업팔기로는 이제 한계를 맞이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T가 가지고 있는 웨이브 같은 걸 자기도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티빙하고 같이 티빙한테 항복해서 우리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또 불편한 진실인데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신규 합병 법인에게 그러면 너희 어떻게 넷플릭스랑 싸울 건데? 라고 물을 거잖아요. 그럼 답은 두 가지 뻔해요. 첫 번째, CJ가 빵빵히 콘텐츠 그걸 CJ로부터 콘텐츠 받아가지고 싸울 거야가 있고 KT가 가입자 빵빵해. KT 가입자 이제 락인해가지고 팔 거야. 이 두 개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목적 자체가 OTT를 잘하겠다가 아니라 모회사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정말 OTT 비즈니스를 진지하게 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나 이거는 아닌 거죠. 근데 미국도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무슨 이제 통신 가입하면 할인해주고 이렇게 제휴를 맺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 이런 콘텐츠와 이 망을 가진 회사들이 같이 가는 거는 어디나 다 비슷한 현상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쿠팡 플레이가 있었잖아요. 좀 제가 이제 커뮤니티 실드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SNL을 어느 정도 하고 이를 때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좀 아무것도 안 하기 그러니까 나름 오리지널도 만들고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되게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토트넘 데리고 오고 네. 팀 K리그랑 붙고 그 다음에 또 세비야까지 데리고 와갖고 같이 평가전을 하고 하면서 혹시 진심인가 OTT에?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OTT의 주요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나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네.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글로벌에서도 쿠팡 우리 맨날 지난번에 많이 얘기했듯이 워너비 아마존이잖아요. 근데 아마존의 그 프라임 비디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가입자가 2억 명이 넘어요. 넷플릭스 가입자가 2억 2천만 명이거든요. 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만만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오리지널 개수나 콘텐츠 힘은 아무래도 이제 넷플릭스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대신 오리지널 같은 게 부족한 대신
아마존의 그 뭐 빠른 배송 서비스 이런 게 함께 있으니까 이 OTT가 엄청 파워를 발휘하거든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제 쿠팡 플레이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 제가 몇 달 전에 쿠팡 분들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진심이냐, 본격적으로 투자할 거냐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고 거기서는 진심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멤버십을 이제 이용한 분들에게 사실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멤버십이 이미 벌써 9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그 자체로 상당 규모를 이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쿠팡 플레이의 이제 효용이 뭐냐면 그 멤버십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독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용자를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구독자를 유지시키는 게 사실 더 싸요. 그리고 더 합리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쿠팡 플레이를 이제 키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쿠팡 플레이를 보면 지금 SNL 약간 남성향 서비스잖아요. 네. 콘텐츠잖아요. 약간 짓궂은 농담하는. 거기에 축구, 우리 저 프로축구도 독점 행중하거든요. 예. 이런 완전히 남성향 콘텐츠를 오리지널로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아, 소름. 뭔가 말씀하실 것 아, 같은데. 뭐죠? 근데 이런 게 이 단순히 기존의 회원을 유지시키는 역할도 하겠지만 지금 쿠팡은 아무래도 주부들이나 이런 회원들이 훨씬 많거든요. 남성은 아무래도 뭐 쿠팡에서 안 사는 사람들도 많고 뭐 그런 거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쇼핑 같은 거를 남성은 네이버에서 가끔 한 번씩 하고 이런 경우들이 더 많아서 남성을 회원으로 유지시키기에 쿠팡 그 와우 멤버십 가입하기에 쿠팡 플레이가 어떤 미끼 상품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의 마음, 진심이라는 게 영원하냐 변하냐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변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사실 쿠팡 플레이가 꼭 필요해요. 쿠팡에게 필요한데 이게 계속 공격적인 투자를 하느냐, 근데 이거는 약간 좀 퀘스천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쿠팡의 이제 비즈니스는 아니거든요. 쿠팡은 이제 커머스 비즈니스고 이건 부차적으로 하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멤버십을 키워야 되고 이용자를 락인해야 되니까 많이 할 거긴 하는데 이걸 앞으로도 잘 신경 써줄 수 있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본진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좀 더 투자할 곳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약간 좀 방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유의미한 데이터가 쿠팡 플레이에 이제 접속 가능한 이제 멤버십 이용자가 900만 명인데 아까 이제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MAU는 한 3,40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약간 집중과 선택이라는 이제 그 진실을 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쿠팡 입장에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투자할지는 좀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랑은 약간 결이 다르긴 하겠네요. 넷플릭스는 계속 투자해갖고 계속 오리지널 콘텐츠를 막 일주일에도 한 몇 개씩은 내야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 텐데, 쿠팡 플레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자를 잃지 않는 선에서 방어하는 선이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만 터져도 이 사람 그 다음 거 이번 달은 잔존하고 그 다음 번에도 끊을까 했는데 올해도 터지네, 이거 봐야겠네, 그렇게 충분히 할 만도 하겠네요. 티빙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우리가 케이블 채널이라고 부르는 뭐 TVN과 관련된 채널들 확실히 갖고 있고 JTBC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KT랑 손 잡았으니까 그쪽 채널도 다 공급될 거고 그쪽으로 보는 거고, 웨이브는 또 공중파 보는데 많이들 보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쿠플 같은 경우도 지금 SNL, 그다음에 네. 축구 뭐 이런 거 보고 있고, 근데 하나가 지금 저희가 한 번도 안 다뤘던 회사가 이제 왓챠입니다. 왓챠가 몇 년 전만 해도 넷플릭스 개석거라 할 때 무조건 첫 번째가 왓챠였어요. 왓챠. 근데 아까 그 MAU 봤더니 생각보다 꽤 높기는 한데, 이 왓챠 같은 경우가 그냥 제가 주위에 물어보면 인식이 영화는 왓챠가 제일 빨리 들어온다. 그래서 다른 오리지널 콘텐츠는 좀 약하겠지만 이 영화 같은 경우 볼 때는 왓챠가 낫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왓챠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경쟁력이 어때요? 일단 왓챠 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방금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왓챠 당신들의 이제 강점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IT 스타트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이제 방송사나 아니면 이제 통신사를 뒷배경으로 두고 있는 이제 OTT에 비해서 되게 빠르고,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도 좀 자유롭고 이런 게 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드는 게 이제 조조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멘틱 에러인데 이게 둘 다 사실은 약간 좀 마이너리티에 있는 그런 하위 문화죠. 사실 조조소는 유튜브 채널 기반의 IP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틱 에러는 좀 논란이 많은 이제 BL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뭐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확산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는 좀 자유로우니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확실히 강점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또 이게 좀 단점이기도 해요. 왜냐면 통신사나 방송사를 뒷배경으로 두고 있는 분들은 이제 콘텐츠 수급력이라든지 아니면 자본력에 있어서 확실한 우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콘텐츠를 수급하는 것만으로도 그 지상파를 이제 뒷배경으로 두고 있으면 좀 스튜디오나 이런 분들 굉장히 싸게 이렇게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제 네트워크라든지 관행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왓챠는 처음부터 다 이제 본인들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작품을 받는다 하더라도 비싸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게 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근데 이제 뭐 확실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제 경쟁력이라든지 생존력이 있어요. 그래서 좀 펀딩만 좀 받으면 저는 좀 유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왓챠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어디도 없는 영화가 여기엔 있네. 이게 있어? 그 롱테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이 안 보지만 한 번쯤 보고 싶은 영화, 이런 예술 장르 영화들이나 이런 영화들이 왓챠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르 좋아하는 사람들은 왓챠를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디 플랫폼처럼 네. 되는 건가요? 근데 아무래도 왓챠는 이제 현재 OTT 시장은 오리지널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왓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자본력이 밀리고 뭐 통신사랑 뭐 네이버랑 이런 뭐 제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그대로는 왓챠는 지는 싸움이다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왓챠가 이제 왓챠 2.0 이런 거 발표했잖아요. 단순히 오리지널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왓챠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뿐 아니고 뭐 웹툰, 뭐 음악 스트리밍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종합 서비스로 다른 경쟁력을 좀 가져가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IT적인 요소를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왓챠 파티라고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대화하면서 영화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혁신적인 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로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IT 스타트업의 강점인 좀 프로덕트로 좀 승부를 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IT 서비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시작이 왓챠는 영화 추천이었잖아요. 그때 추천은 굉장히 저도 잘 썼는데 오히려 이게 영화 구독을 붙이면서 그 추천도 좀 안 쓰게 되는, 안 들어가게 되는 좀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왓챠 얘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에 조금 약간 그 한정돼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 HBO 맥스가 엄청 잘 나간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훌루 얘기도 해주시고 하는데 또 HBO 컨텐츠가 웨이브에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또 티빙은 파라마운트 플러스 네. 같이 맺어서 네. 들어오고 있고, 이게 뭐 파라마운트라던가 뭐 HBO 같은 경우는 뭐 직접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하는 건 또 아니니까 네. 또 글로벌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또 이 해리포터 갖고 있는 데가 워너 미디어 맞나요? 예, 워너 미디어가 또 디스커버리랑 그 CNN도 같이 막 해서 구독 서비스 만들고 하는데, 요 해외 글로벌 전체 통틀어 갖고 좀 판도가 어떤지 조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네. 저스트 왓치라는 곳에서 2022년 기준으로 이제 점유율 발표를 했는데 네. 넷플릭스가 21%. 이게 이제 아마 북미 기준일 거예요. 글로벌 전체는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다 출시된 게 아니니까. 넷플릭스가 21%,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20%, HBO 맥스가 15%, 디즈니 플러스가 14%, 훌루 10%, 애플 TV 플러스 6%, 파라마운트 플러스 4%, 나머지가 1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빅4, 5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훌루가 디즈니가 인수를 했죠? 맞죠? 예, 했어요. 맞죠? 예. 그럼 두 개 합치면은 어떻게 보면 1등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 같은 경우는 저희는 디즈니 플러스랑 뭐 넷플릭스만 알고 있지만 아마존도 생각보다 세고, 네. 예, HBO 맥스도 굉장히 세고, 또 북미 시장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판을 또 볼 수가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이 전략이 처음에는 성장을 빠르게 할 때는 좋은 전략이었는데 이제 다 성장해놓고 보니까 이제 조금 안 좋은 전략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한 게 이 모든 콘텐츠가 다 담겨져 있는 플랫폼이었다면 나머지 서비스나 뭐 고객 경험이나 뭐 추천이나 이런 걸로 경쟁을 우위를 이제 기술로 가져갈 수 있는데 이제는 오리지널 이제 싸움이 됐잖아요. 그럼 나는 오리지널 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디즈니가 얼마나 좋은 IP가 많은데 상대에게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원래 플랫폼 시장은 독점이 돼야 정상이거든요. 70% 이상 1등이 그 넷플릭스가 플랫폼 전략을 버리고 오리지널 전략으로 가면서 경쟁사들한테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례인데 저는 이제 본질은 플랫폼과 이제 콘텐츠 프로바이더의 경쟁이라고 봐요. 사실은 왜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특히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HBO라든지 피콕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이제 거대 방송사나 스튜디오를 이제 모회사로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은 결국 앞서 이야기한 티빙처럼 이제 플랫폼에 종속되기 싫어가지고 OTT를 만들었죠. 근데 이런 경우 다 이제 CP들이 져요. 왜냐면 플랫폼이 이제 수요를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속된 말로 이렇게 반항을 했다가 이제 결국 이제 다 진압당하는 그 수순으로 가는데 근데 OTT가 되게 특이한 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CP들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매출이 몇 조, 몇십 조, 뭐 디즈니는 진짜 훨씬 더 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 천하의 넷플릭스도 이게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무리 이제 넷플릭스가 주기적으로 내놓는다 하더라도 정말 이제 수천만 명의 이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대박을 딱 내버리니까 뭐 아무리 넷플릭스라 하더라도 속된 말로 깨갱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되게 신기한 사례이고 플랫폼 역사를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넷플릭스가 한 몇 년은 고생할 것 같아요. 이게 쉽게 정리된 싸움이 아니라 가지고. 고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서 진단 얘기가 아니라 이게 평정을 그렇죠. 하는 방향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되게 힘들 싸움을 계속 할 것이다. 예. 평정은 이제 물 건너 갔다고 봐야죠. 이제 평정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 점점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자님처럼 체리피커들이 늘어날 겁니다. 한 달 동안은 넷플릭스 거 쫙 보고 그 다음 달은 아마존 거 쫙 보고 그 다음 달은 뭐 훌루 거 쫙 보고 이런 이제 체리피커들이 계속 나타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돌아놓고 보니 지나보니 그 플랫폼을 안 가져가고 그냥 하우스 오브 카드처럼 이제 오리지널로 내가 콘텐츠 프로바이더로 변신한 게 그게 오히려 이제 지금에서는 이제 그 마이너스적 요소가 되었다. 그게 사실 이제 자체 콘텐츠를 만든 게 이제 진압하려고 만든 거였어요. 왜냐면 말을 안 들으니까 얘들 뺀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게 그래서 한 건데 그러면 우리도 OTT 직접 만들게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커진 거죠. 사실. 그럼 마블 빼 디즈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다만 제가 보기에 승기 잡기가 진짜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잡으면 거의 이제 넷플릭스는 거의 문화 산업 복합체가 될 거예요. 아마 뭐 영화관, TV, 스튜디오 모든 걸 다 가진. 그래서 완전 정말 이제 산업계에 정말 뭐 영화 산업계 이제 뭐 독점 사업자가 될 텐데 그 과정이 정말 어려울 거라는 거. 예. 근데 넷플릭스가 또 신기한 건요. 요 다음 그래픽 한번 준비해 주실래요? 지금 이게 한국에 뭐 국한된 거긴 한데 웨이브 적자입니다. 작년 실적이에요. 웨이브 적자고 티빙도 적자입니다. 네, 왓챠도 적자고요. 근데 넷플릭스는 흑자예요. 그리고 이번에 뭐 2분기 글로벌 실적이 뭐 좋네 안 좋네 얘기해서 봤는데 뭐 엄청난 몇 조 원 흑자고 네. 넷플릭스는 늘 흑자를 보면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률 20% 정도가 꾸준히 유지되는. 와,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다른 데는 보면은 계속적으로 지출을 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고 넷플릭스만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게 흑자를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든 건가요? 아니면 넷플릭스가 너무 대단한 건가요? 이거 사실 그냥 가입자를 늘리면 흑자가 되는 비즈니스라서 콘텐츠는 뭐 재생할 때마다 비용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제작할 때 비용이 드는 거지. 지금 보면 이제 웨이브가 558억 손실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거를 이제 1만 원짜리 회원이 1년 동안 구독을 더 한다고 싶으면 12만 원이잖아요. 네. 그걸 나눠 보면 46만 명 정도를 46만 5천 명을 더 회원을 확보하면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브가 적자인 이유는 46만 5천 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커머스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커머스가 다 적자잖아요. 그 이유가 그럴듯한 IT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 구조 이 측면에서 이제 상품을 이제 사입해서 이렇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일단은 이제 뭐 원가 중 이제 뭐 그 매출 중 상당 부분이 원가고 여기서 이제 뭐 개발자 연봉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OTT가 딱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들에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돈을 많이 떼주면 이제 남는 걸로 이렇게 이제 개발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 남는 게 없는 그런 건데 이걸 깨려면 사실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돌리던가 아니면 이제 독점 사업자가 돼서 이제 가격을 조정하는 건데 사실 넷플릭스가 딱 그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넷플릭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유일하게 그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뭐 MAU라던가 아니면은 매출이라던가 이게 넷플릭스에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국내 플레이어들은 지금 저게 전부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저게 우리나라에서만 국한이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은 가격으로 소싱을 해와도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다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몇 배의 부가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국내 OTT 사업자들은 이게 넷플릭스랑 비교했을 때는 흑자내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스튜디오만 논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최근 1, 2년 동안 사실은 이제 VC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했던 사례가 이제 스튜디오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JTBC라든지 아니면 MBC라든지 이런 데 스핀오프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은 좋죠. 왜냐면 OTT가 많으니까 그게 치고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OTT들은 죽을 맛이죠. 왜냐면 스튜디오들 계속 콘텐츠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재밌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로 이제 배포력이 있다는 게 엄청난 힘이죠. 제작을 할 때 만약에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인데 넷플릭스와 왓챠 중에 어느 플랫폼으로 자기 작품이 나가길 원하겠어요. 당연히 넷플릭스로 나가서 글로벌로 흥행을 하면 내가 글로벌 배우가 되는 거니까 이정재처럼 될 건데 당연히 넷플릭스에 배포되길 원하고 그러면 좋은 배우, 좋은 작가 이런 분들이 다 넷플릭스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처음 왔을 때 CJ 쪽 분들에게 들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았대요. 근데 지금 완전 게임이 바뀌어가지고 네. 다 줄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 파워인 거죠, 이게 바로. 예. 그러니까 이게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또 터지고 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배우들의 생각이 달라지겠네요. 당연하죠. 네, 오늘 일단 이쪽 저쪽 한번 다 짚어봤는데 앞으로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우리는 돈을 계속 써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현명하게 살아나는 방법은 단기 가입자로서 네, 이쪽 저쪽 현명하게 옮겨 다니면서 보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그걸 또 막는 현명한 기업들의 전략이 나오겠죠. 네, 그 전쟁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서 좋은 거라고 하면 서로 지금 오리지널 콘텐츠를 열심히 투자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좋은 콘텐츠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까지는 변동 없이 저희 또 셋이서 뭉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